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이른 시간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귀경 행렬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오후 3시 무렵쯤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실시간 CCTV 화면 통해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아직 도로가 꽉 찰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밝을수록 차량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인근입니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흐름이 무척 답답합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부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현재는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귀성 차량이 몰리면 도로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귀경길 정체는 언제쯤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됩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3시쯤 귀경 방향 정체가 절정에 달했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을 목적지로 출발하면 부산에서는 5시간, 대구에서는 4시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또 강릉에서 출발하면 2시간 40분, 대전에서 출발하면 2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정체가 가장 심할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4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차량 흐름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귀경 행렬이 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틈틈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정체 대비 우회로도 찾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설날을 맞아 추모공원에는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한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실향민들은 북녘을 향해 합동 차례를 올리며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둥근 봉분 주위에 있는 잡초를 정리하고 준비해놓은 음식을 놓은 뒤 조상에 대한 예의도 정중히 갖춰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근해진 날씨 덕에 성묘객들도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조상들을 향해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오늘은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묘하기도 그렇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새해 소망과 이제 좀 부자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본 가족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모여가지고 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양손 가득 음식과 꽃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에 있는 추모공원도 성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담아 두 아들은 술 한 잔을 올린 뒤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려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가족들 볼 겸 또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정성껏 차려진 차례상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마음속으로 빌어. 실향민 가족들은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북쪽을 향해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죠. 창설하고 아마 한 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년 여기라도 와야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모시고 오는 게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신데 원하시니까. 새해를 맞은 성묘객들은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의 넋을 기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큰 추위는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산간에는 강한 바람이,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초반 답답했던 미세먼지는 물러가고 설 당일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3도, 낮 기온은 8.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도 없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산간과 해상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늘까지 순간 풍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산간 곳곳에는 10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어 빙판길 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서풍이 불어오며 동쪽 지역은 다시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산불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귀경길 100편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일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18일에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과 동해 북부 해상 북동쪽에 위치한 저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며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설 연휴 직전까지 민주당은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친한계 숙청으로 치열한 집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명절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연휴가 끝나면 다시 전쟁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간 설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여야는 극심한 내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곧장 당내 반발이 일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이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불거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특검 추천 논란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이 의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비호에 앞장선 당권파라는 점에서 명청 갈등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도 뇌관입니다. 공교롭게도 당권파 이름이 모두 빠지면서 반정청래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정략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의 금요일 또다시 친한계 숙청으로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부적절한 SNS 행위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철퇴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 공천 업무에서 배제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에 공천권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이후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텐데 현재로선 징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청대전과 숙청정치라는 각각의 과제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연휴 이후 전국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향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닌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바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워 숫자 노름으로 국민 배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대통령은 인천 계양 출마 때 약속과는 달리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팔지 않고 있다면서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향한 희망 메시지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며 장 대표는 6채 다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로 내줬던 옛 용산 청사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 통신 시설을 다시 갖춰야 해서 제2전비는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겨간 뒤 용산 청사는 옛 주인인 국방부 산하 근무지원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청사 이용권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최근 법적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재정경제부가 청사 이용 주체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방부로 되돌리기 위한 심의를 끝낸 겁니다. 재경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달 안에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재산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이사까지는 적어도 석 달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 시설로서 필요한 보안 통신 설비를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로 쓸 때 갖춘 보안 설비는 청와대 재이전 과정에서 대부분 뜯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방부는 청사 복귀에 239억 원 규모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현재 한 건물을 나눠 쓰는 합동참모본부는 예전처럼 독립청사를 쓰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정하면서 합참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예산 낭비 지적이 잇따르자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미 당시 국방부 청사를 비우는 데만 300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그 군령의 최고 그 위에 있는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국방부는 합참과 통합청사를 쓰면서 자리가 없어 밀려난 부서들을 재배치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이 방첩사 해편 등 조직 개편을 예고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했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사기획관리관과에서 담당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인사복지실 산하 군 인사운영팀으로 넘기고 팀장의 서기관급 공무원을 안치도록 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군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 역시 현역 장교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보임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육사 출신 대령이 보임됐는데 국방부는 육해공군 균형 인사와 인사부서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내일 선고는 지난 체포방해 재판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변론 종결까지 43차례나 기일이 진행되고 증인은 61명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소 389일 만에 이제 1심은 결론만을 앞뒀습니다. 역사적 재판의 기록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결심까지 진행된 재판은 모두 43차례인데 나중에 합쳐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재판에서 따로 진행한 기일까지 더하면 160차례 가까운 마라톤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증인으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부터 계엄 당일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 일선에 있던 이들까지 모두 61명이 나왔습니다. 병합된 재판까지 더하면 중복을 제외하고도 모두 160여 명이 증언대에서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 스스로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숨가쁘게 진행된 약 160회 재판 동안 특히 검사님들께서 사명강마지고 열심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제출한 증거 기록은 205건, 10만 쪽이 넘는 분량으로 최종 의견서만 해도 900여 쪽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제출 내용과 재판 기록을 합하면 재판부가 검토해야 하는 자료만 20만 쪽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역사적 재판은 기소 389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443일 만에 1심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등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쟁점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국무회의장을 점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국헌 문란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목적이 달성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각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되기 때문인데 양측은 이 부분을 재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의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이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또 국무회의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쟁점들은 앞선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서 모두 특검의 판정승으로 결론났습니다. 1심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질과 선포 절차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 끝에 8차례 기소됐습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거나 마무리를 코앞에 둔 체포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외에 나머지 6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8개입니다.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곧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체포방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벌써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들은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비공개로 한창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은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증시 불장에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에도 뭉칫돈이 유입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종목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가 5,000피, 1,000스닥을 달성하며 파죽지세로 상승하자 지수를 따르는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356조 5천억 원. 지난달 5일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자 코스닥으로 옮겨간 투자 심리가 ETF 자금 규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6조 5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같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2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를 따르는 ETF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2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은 잘 모르겠고 뭐 시장은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뭐 우리나라에도 ETF가 1,000개가 넘으니까 그중에 이제 괜찮은 지수형 ETF를 검색하셔가지고 그리고 거래량이나 뭐 시가총액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 해외에선 이미 종목과 배율이 다양한 상품이 폭넓게 상장돼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추종 ETF 순매수 결제액은 우리 돈으로 각각 78억 원, 6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금융당국도 국내 우량주에 한해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기로 하고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나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정도로 하고 대신 또 이것도 이제 투자자 보호 이런 장치도 분명히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다만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복리구조 특성상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면 손실이 누적되기 쉽고 급락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본 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올해는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법인세 전망이 밝아지고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거래 급증 등이 겹치며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본 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지만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조 원 넘게 거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거치며 법인세 수입이 22조 원 넘게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 수입은 390조 2천억으로 지난해보다 18조 2천억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로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 수입은 86조 5천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호실적이 이어지면 8월 중간 예납에서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도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거칠 여지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올해 예상한 68조 5천억을 뛰어넘는 근로소득세가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스피 5천선 돌파 등 증시가 화랑을 보이며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돼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은 하방 요인입니다. 정부는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메달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랭킹 1위 스위스에 아쉽게 패하며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페초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스위스에 7대5로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4승 3패가 되면서 스웨덴을 8대6으로 이긴 캐나다와 나란히 공동 4위가 됐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스웨덴은 6승 1패가 됐지만 4강 진출을 확정했고 우리나라는 남은 스웨덴과 캐나다전에서 최소한 한 경기 이상을 이겨야 4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팀 승패가 같아질 경우 승자승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지막 캐나다전에서 우리나라의 4강 진출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의 멀티메달 도전이 폭설로 인해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열릴 예정이던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 스타일 결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폭설로 선수들의 시야가 방해받고 또 주행 속도도 느려져 정상적인 경기력 발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선 3위의 성적으로 결선에 오른 우리나라의 유승은 선수는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멀티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메달 3개를 따냈지만 아직 금메달 소식은 없습니다. 남은 종목은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까지 3종목인데요. 우리가 강한 장거리 종목이어서 금빛 피날레를 노리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수확한 메달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입니다. 남자 1500m에서 황대현이 은메달, 남녀 1000m에서 임종원과 김길리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선수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땀의 결실이지만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우리 쇼트트랙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성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쓴 네덜란드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종목은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까지 3종목입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 라이벌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여자 1500m는 우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1000m를 치르면서 뭔가 자신감이 더 얻어서 계주도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주 종목인 1500m도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예 이정민과 이준서가 준결승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선보인 남자 계주와 마더니 최민정과 심석희가 힘을 합친 여자 계주 모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경기로 좋은 경기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여자 대표팀이 계주 결승에 먼저 나서고 토요일 새벽에는 남자 계주와 여자 1500m 결승이 이어집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대회 막판 금빛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 내 세계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50% 관세의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들이 공식적, 재정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의 석유 가스, 오하이오주의 역대 최대 규모 발전소,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가지 전략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연안 멕시코만의 액화 천연 가스 시설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고 조지아의 핵심 광물 시설은 해외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는 관세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Other countries laughed at us and took advantage of us with tariffs that we weren't allowed to charge and they were allowed to charge, but we are allowed to charge.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일본은 지난 12일 경제 산업상을 급파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왔습니다. 미일 양국의 새 무역 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규정 때문에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전과 가구, 각종 부품 등에서 금속 비율을 따져 50% 관세를 매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라며 이번 조정이 관세 철회가 아닌 명확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핵 협상에서 주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핵 합의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미 항모 전단이 이란 인근에 배치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한때 폐쇄하고 군사훈련을 시행해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오만 정부를 사이에 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시간 반 동안 간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란 측 대표로 나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논의했고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더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핵 합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معنیش این نیست که ما به سرعت میتو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ولی حداقل مسیر شروع شده. 협상 당일에도 양측 간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대를 한때 폐쇄했습니다. 미국 핵항공모함은 이란에서 700km 떨어진 해역에 배치됐고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이란을 파괴하지 못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습니다. قوی‌ترین ارتش دنیا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سیلی بخوره که از جا نتوانه بلند شه.
미국과 이란은 각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은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러 핵 통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뉴스타트 조약이 결국 종료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어온 핵 억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한계와 위상 추락이란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비용이 싼 핵무기에 사활을 거는 위험한 도박에 나설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게 뉴스타트는 미국과 똑같은 숫자의 핵무기를 유지하며 초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게 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조약이 종료되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여기다 민생 예산을 군비에 쏟아붓는 전시 경제 체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양적 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This would open up the possibility of an unconstrained, dangerous three-way arms race, not just between the US and Russia, but also involving China, which is also increasing its smaller but still deadly nuclear arsenal.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러시아에 무제한 군비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제적 빈곤이 러시아를 더 위험한 핵 도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 복구 대신 적은 비용으로 공포를 극대화하는 핵 비대칭 전략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약 만료로 감시의 눈길마저 사라진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핵을 언제든 실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In the absence of the negotiation for some kind of replacement for New START, we continue this lo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on these critical strategic issues. 러시아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핵 동반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핵은 강대국의 훈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시대를 맞은 핵무기가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실질적인 공포가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도 맑고 큰 추위도 없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대부분은 영하권이지만 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이나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남 지방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2도, 대구가 영하 1.3도, 부산은 영상 2.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전주와 광주가 9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3월 하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